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4살의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대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7년째. 최근 들어 승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죠. 거실에서는 32살의 지영이 갓 태어난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출산 전까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준호는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민수와 지영 둘을 쏙 빼닮은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준호는 잘 지냈냐고 물어보니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준호가 오늘은 울음도 별로 안 울고 젖도 잘 먹었다면서 정말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는 준호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민수의 손가락을 꽉 잡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은 식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요. 지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영은 준호가 하루 종일 보인 작은 변화들을 세세하게 들려주었죠. 준호가 처음으로 눈을 맞춰주었다는 이야기, 기저귀를 갈아줄 때 웃음을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민수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준호를 재우고 난 후 민수와 지영은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영이 육아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자 민수는 주말에는 자신이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확정되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베란다로 나가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지영 역시 침실에서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민수와 함께 만든 이 소중한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준호는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민수와 지영은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아직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준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지영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고, 지영은 하루 종일 준호 돌보기에 매달려야 했죠. 민수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최대한 육아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지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공기도 쐬고 산책 좀 시키려고 한다면서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지영이 출산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만 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도 지영과 준호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며 지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출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2시간, 3시간씩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어디까지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지영은 항상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거나 마트에 들렀다가 왔다고 했죠. 하지만 손에 든 쇼핑백은 별로 없었고 준호도 특별히 피곤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민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이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산 후 지영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이만 돌보다 보니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지영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가족끼리 같이 산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지영은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굳이 나올 필요 없다면서 자신과 준호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조금 서운했지만 지영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외출 패턴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어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왔죠. 민수가 일찍 퇴근한 날에도 지영은 예외 없이 외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지영이 준호와 함께 어디를 다니는 걸까요? 동네 산책치고는 너무 오래 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지영의 표정이 밝아 보였는데 그것도 조금 이상했죠. 어떤 날은 지영이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화장을 거의 안 하는데 외출할 때만 꼼꼼히 화장을 하더라고요. 옷차림도 평상시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산책치고는 너무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의심하지 않았어요. 출산 후 처음으로 외출하는 것이니 당연히 신경 쓸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영이 예전보다 밝아 보이는 것도 바깥 활동을 통해 기분 전환이 된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아줌마가 말하길 지영이 요즘 준호를 데리고 자주 나다니는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영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공원이나 마트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말이죠. 민수는 그 말을 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지영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지영이 정말 어디를 다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영이 설마 자신을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의심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민수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영이 가고 있는 방향이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평소 지영이 말하던 동네 공원이나 마트와도 전혀 다른 곳이었죠.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준호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뒤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 지영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영이 또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다녀올 예정이냐고 하니까 지영은 평소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거라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외출한 후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동네 산책만 하는 거라면 왜 자신이 본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산책이라면 날씨나 기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법한데 말이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민수는 결국 지영의 휴대폰에 설치된 위치 공유 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커질수록 참기 어려웠죠. 지영이 외출한 지 30분 정도 지나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영의 현재 위치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동네 공원이나 마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민수는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 지영의 최근 위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영은 매일 같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지영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지영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지영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준호랑 공원에서 잠깐 놀다 왔다고 했죠. 민수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민수는 지영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어요. 역시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거의 3시간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민수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민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비교적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지영이 알만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민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영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산책이나 마트 쇼핑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준호를 데리고 말이에요. 민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지영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영의 거짓말과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국 민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날도 지영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호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영이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자 민수는 서둘러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멀리서 지영이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지영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지영이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했죠. 지영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지영은 민수가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던 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영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특정한 동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민수는 지영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대체 지영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지영이 간 동을 찾아갔습니다. 각 층을 살펴보며 지영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3층에서 익숙한 유모차가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영이 타고 온 그 유모차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집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듯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보인 장면은 민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준호를 안고 있었고 지영은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준호를 안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고 지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준호까지 데리고 가서 그 남자와 함께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믿고 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까지 그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지영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는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지영은 여전히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왔다면서 준호가 바깥 공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민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먼저 잠자리에 든 후 민수는 지영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평소 지영이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거든요.
메신저 앱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민수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민호가 지영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준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과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도 있었죠. 민수는 며칠 동안 지영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와 지영 사이의 대화 내용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준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륜 관계였던 것 같았죠. 메시지 내용 중에는 호텔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특히 준호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메시지에서 준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에게 하루빨리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죠. 지영도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증거를 보면서도 아직 지영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민수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수는 업무상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시고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강민호는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영 씨 남편분이시죠?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민수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더 컸어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영과 저는 1년 넘게 만나고 있었고 준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호의 친아버지는 저입니다. 당신이 아니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강민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지영과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친아버지인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영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민수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해놓고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민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강민호는 전혀 주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권리요, 친아버지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지영과 상의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지영도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했던 준호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지영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민수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영과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정신과 병원을 찾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지금 겪고 있는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후 민수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해준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했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가 끝난 후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는 친자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준호가 민수의 친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상간남인 강민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민수에게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륜의 증거. 친자 관계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우선 지영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강민호와의 대화 내용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호텔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그 다음에는 지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니 여러 차례 호텔과 모텔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 날짜들을 강민호와의 메시지 내용과 대조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죠. 민수는 또한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지영이 낯선 남자의 차에 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강민호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수는 이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난 후 민수는 마침내 지영과 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 민수의 진중한 목소리에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니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강민호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수는 지영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내용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처음에 지영은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라고 했고 오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강민호와 1년 넘게 만나왔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강민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민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민호에게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민수는 지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지영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내일 당장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계속 울며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수는 지영과의 대화 이후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갔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준비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죠.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민수와 준호의 DNA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 기간 동안 민수는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지영과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준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결과지를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확률이 0%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민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충격이 컸어요. 변호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인 소송과 이혼 소송, 그리고 강민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결심했죠.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지영과 강민호도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법정에서 강민호를 직접 본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친자관계 부인에 대한 사안부터 다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민수와 준호 사이의 친자관계가 부인되었습니다. 준호의 법적 아버지는 더 이상 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다음으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지영과 강민호의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모텔 사용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불륜 사실을 뒷받침했죠. 지영 측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법정에서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했죠. 불륜에 대한 책임은 명확했고 이혼 사유 또한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강민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뤄졌습니다. 강민호는 법정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지영과 진정한 사랑을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민수와 지영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지영은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민호는 상간남으로서 민수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친자 관계가 부인된 이상 민수에게는 준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준호의 양육은 지영과 강민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민수는 이 부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 대한 애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아이였는데 이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영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죠. 민수는 겉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지영은 원하던 대로 강민호와 함께하게 된 거였죠. 변호사는 민수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죠. 마치 자신의 심정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게 된 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의 상황을 아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지영과 강민호는 판결 후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영은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잦은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강민호 역시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 아이가 신경 쓰였어요. 1년 넘게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왔던 아이였으니까요. 가끔 마트에서 아기용품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준호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권리도 없다는 현실이 씁쓸했죠. 민수는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으며 마음의 치유에 집중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죠. 민수는 그 말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다시 나왔지만 민수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것 같았죠.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등산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영과 강민호, 그리고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마트에서 목격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았고, 지영은 예전보다 야윈 모습이었어요.
강민호가 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민수는 그들을 피해 다른 길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민수는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죠. 혼자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더 지나면서 민수는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배신당한 상처와 준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아쉬움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 그리고 행복했던 가정까지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민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